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사자는 16화 체중계강입니다. 나물체, 무고울중, 교자계, 생강강이 되겠습니다. 이 사자를 직역하면은 나물은 교자와 생강이 중요하다가 되겠습니다. 생강과 겨자는 많이 먹는 음식은 아니지만 소량으로 음식의 풍미를 돋구는 향신료에 속합니다. 이 둘은 몸을 데우는 데 탁월하고 건강에도 매우 이로운 채소들입니다. 겨자는 매운맛을 갖고 있어서 다른 음식의 과다한 냄새를 완화시켜주며 위를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생강은 동의보감에도 몸의 냉증을 없애고 소화를 도와주며 구토를 없앤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듯 생강과 겨자는 모든 음식에 조금씩 추가되어 맛의 풍미를 더할 뿐 아니라 사람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매우 유익한 향신료, 즉 채소들에 속합니다. 겨자는 서남아시아가 원산지로 약 6천년 전부터 재배되기 시작했고 유럽과 중국으로 퍼져나갔으며 선사시대 유적지에서 겨자씨가 발견될 만큼 오래된 채소에 속합니다. 겨자는 키가 1m가 되지 않는 채소에 속하며 이렇듯 노란 꽃을 피우고 우리가 향신료로 사용하는 이 씨앗은 매우 작습니다. 씨앗이나 가루 상태의 이 생겨자는 매운맛이 덜하지만은 물과 혼합하여 발효시키면 매운맛이 진하게 올라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겨자씨는 힌두교 경전, 성경, 불경 등에도 곧잘 등장하는데요. 동양에서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 티끌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성경에서는 복음을 퍼뜨리는 이 작은 씨앗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중국 고전에 나타나는 겨자씨는 주로 티끌이나 쓸모없는 것에 많이 비유가 되고 있는데요. 한서 이 하우성 열전에 이르기를 사병 불명 경술, 선비는 경술에 밟지 않는 것이 병이다. 경술 구명 기치 청자 여 부섭 지게이, 경술에 정말 밟다면 높은 벼슬을 얻는 것이 허리를 숙여 땅에서 겨자씨를 줍는 것과 같다. 학경 불명 불효귀경, 이 경술의 배움에 밟지 않다면 이 돌아가 농사를 짓는 것만 못하다 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이 경술은 유교 경전을 익히는 학문을 말하며 이 청자는 높은 벼슬아치들의 옷이나 인권, 색을 말하는 것인데요. 보통은 이 주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겨자씨는 매우 가볍기 때문에 경술에 능통하면 이 겨자씨를 땅에서 줍는 것만큼 높은 벼슬을 하기가 쉽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아주 쉬운 일을 간단히 이렇게 습계라고 하기도 하며 또는 이 하후습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하우승은 전하는 유학자로서 경술에 매우 능통하여 왕의 총애를 받아 높은 벼슬에까지 실제 올랐던 인물입니다. 삼국지 5지 우번전에 호박 불치부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호박은 썩은 겨자를 취하지 않는다는 말인데요. 이 문장은 이 잔티끌이 하나 없이 맑고 투명한 이 호박의 특징을 이야기했는데요. 여기서 이 호박은 청렴한 관리를 뜻하며 이 부계는 이 더럽고 하찮은 것에 비유되었습니다. 이 문장은 위나라 조조와 오나라 청백리였던 우번과의 일화가 있습니다. 조조는 이 오나라 신하였던 우번의 고든 성품과 탁월한 능력을 높이 사서 재물을 보내 자기 수하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버는 도적의 재산으로 집안을 더럽힐 수 없다며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를 비유한 문장이 호박불치부계가 되겠습니다. 명자님도 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시 천하열이 귀기 천하가 기뻐하며 자기에게 귀하려는 것을 보고 유초계야 오히려 초계라 본 이는 유순위연 오직 순임금이 그러하였다. 여기서 이 초계는 바로 풀과 겨자씨를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이 작고 가볍고 하찮은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물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초두머리에 아래 이 켈채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초두머리는 풀조자가 머리 부위에 위치하면 이렇게 쓰이는 형태로서 풀, 잡초, 초원 등을 뜻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간략한 형태는 예서에서 따듬어진 것입니다. 켈채자는 아래로 들이운 손을 나타내는 이 손톱조와 이 나무목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각 골자를 보면은 이 아래로 내린 손이 이 나무의 열매를 따거나 이 순을 채취하는 모습입니다. 이 형태는 건문과 소전 오늘날까지 자연변화 없이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자의 일반적인 의미는 캐다, 뜯다, 채집하다 등입니다. 석기시대에서 사냥과 채집은 주요 생산 활동이었죠. 그래서 옛날에는 채라고 하면은 일하는 것 혹은 일하는 시간도 의미했습니다. 처음 채는 일반적인 식물의 채집을 의미했지만 다른 의미들도 생겨나게 되는데요. 고대 염색은 이 치자 열매나 이 쪽풀과 같은 풀이나 열매를 따서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채라고 하면 이 채색의 의미가 붙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채색은 일반인들에게는 사치스러운 일이었으며 주로 관복에 염색을 하게 되는데요. 고대 관복은 관등에 따라 자색, 비색, 청색, 황색 등으로 이 색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라고 하면은 채색이라는 뜻 말고도 벼슬의 의미가 생겨났으며 다시 그 의미는 풍채, 무늬로 그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이후 소년에서는 채색의 의미를 따로 나타내기 위해 방에 이 붓을 뜻하는 트럭 3을 넣은 채색채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소전에서는 이 나물과 손으로 뜯는 나물과 이런 나물을 이 손으로 뜯는 행위를 구분하여 표시하게 되는데요. 나물을 말할 때는 머리에 이렇게 풀조자를 얹어서 나물임을 분명하게 한 이 나물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뜯는 행위를 의미할 때는 이 변에 손수변을 넣어 이 손으로 나물을 딴다는 이 켈채자, 여기는 없네. 하여튼 켈채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날 이 나물채가 뜻하는 말은 이 나물, 반찬, 채마밭, 캐다, 채식하다, 굶주리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무고울중입니다. 이 자는 이 동력동과 그리고 사람인 그리고 이 흑도자의 합자로 구성된 자형입니다. 동력동을 살펴보면은 이 자루를 이렇게 묶은 형태입니다. 안에 점이 있는 형태도 있는데 이 점은 이 곡식을 의미합니다. 이 다른 자형들은 주로 이 주변을 이렇게 꽁꽁 묶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가 아는 이 가마니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소전에서 이 다듬어진 자형은 마치 이 나무목과 날일자의 이 조합으로 보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뜻이 생겨납니다. 해가 뜨는 동쪽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지평선에서 떠오른 해가 이렇게 나무에 걸쳐진 모습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해가 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 무렵 퍼진 오행사상에서 이 나무는
솟아나는 기운을 뜻했기 때문에 해가 떠오르는 방향을 가리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동이 구동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통 이 보따리 또는 이 묶다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동력동이 뜻하는 말은 동력, 동쪽, 오른쪽, 동쪽으로 가다 등이 되겠습니다. 무골 중은 이 건문을 보면은 이 사람인, 그러니까 이 아래 이 동력동의 이 조합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즉, 이 사람이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 또 다른 이 자형을 보면은 받침에 흑토자가 있어서 바닥에서 들어올린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형은 이 무겁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또한 이 곡물 보따리를 이렇게 옆에서 사람이 지키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서 이거는 소중하다, 귀중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는 이 보따리에 이 사람이 자꾸 뭔가를 곡물을 담고 있는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해서 붙다, 겹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골중이 뜻하는 바는 무겁다 또는 이 소중하다 또는 자주 하다, 보태다, 붙다, 겹치다, 많다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자형은 이 곡물을 담은 보따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늑곡식의 의미도 있으며 이때는 늑곡식 동으로 읽습니다. 다음 자는 겨자개입니다. 이 자는 초두머리에 낄개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낄개자는 원래 이 갑옷을 입은 사람을 그린 자형이었습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주위로 작은 이렇게 판들이 있습니다. 이는 나무판이나 청동판을 덧댄 갑옷을 의미합니다. 이후 자형은 간단히 두 개의 판 사이에 사람이 있는 형태로 따듬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형은 보호, 격리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나중에는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를 나타내는 의미로도 발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소전에서 자연분화가 일어나 이 변에 이렇게 밭전자를 넣어서 땅과 땅의 경계를 의미한 것이 바로 이 지경계가 되겠습니다. 이 밭전자는 예서에서 이 머리 위로 올라가게 되죠. 한편 이 낄개자의 소전 자형을 보시면 이렇게 아시겠지만은 이 형태가 사람인 아래에 이 짝을 쏘가 있는 모습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형은 사이에 끼어 이 쪼그라들다, 작아지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이 낄개자가 뜻하는 말은 끼다, 사이에 들다, 얌전하다, 머무르다, 굳게 지키다, 갑옷, 껍질, 경계선, 작다, 적다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짝을 쏘는 이 황어의 작은 이 모래 알갱이를 해서 나온 자형이 되겠습니다. 겨자는 매우 작은 이 씨앗을 가진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겨자씨를 나타내기 위해 옛사람들은 이 갑옷과 동시에 작다는 의미가 있는 이 낄개자를 이 풀초자와 이렇게 조합하여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겨자개가 뜻하는 말은 겨자 또는 이 겨자와 비슷한 맛이 나는 갓 또는 이 티끌, 작은 풀, 하찮은 것, 작다, 자잘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생강강이 되겠습니다. 이 자도 초두머리에 이 아래 이 지경강이 있는 형태입니다. 지경강은 이 땅과 땅의 이 구분 또는 경계를 의미한 자형입니다. 그래서 각골자를 보면은 이 땅의 구역을 뜻하는 이 밭전자가 이렇게 둘로 나눠진 형태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고대 길이 단위가 명확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아주 긴 거리를 측량하는 방편으로 이 활을 사용하였습니다. 활을 쏘아 날아간 거리를 단위로 삼았는데요. 그래서 자형의 변에는 이렇게 활궁자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보통 지경강이 단일자로 사용될 경우에는 이 변에
이렇게 활궁자가 들어간 형태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전에서는 이 자형이 땅의 구분임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활궁자 아래에 이렇게 흑도자가 추가된 것이 오늘날의 이 직영가항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 직영가항은 이 형태가 강할강자와 매우 비쌀 뿐 아니라 발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직영가항은 강할강의 영향을 받아서 강하다 또는 이 굳은 땅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가항이 뜻하는 바는 직영, 한계, 국토, 두둑, 구획, 굳은 땅, 구세다, 강성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생강은 이 고온다습한 동남아시아 작물이라 동북아시아에는 꽤 늦게 도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소전자형은 없습니다. 예서에서 이 생강강은 처음 나타나고 있는데요. 원래 생강은 다년생이나 동북아시아에서는 다년생으로 키우고 있죠. 생강 뿌리는 이렇게 마디뿌리로 또한 이 뿌리 표면에는 이 들개로 이렇게 경계들이 이렇게 밭처럼 쳐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이 생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경계를 의미하는 직영강과 풀조자의 조합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생강강은 보시면 알겠지만 꽤 자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대략 비슷하고 이 어미 같은 성시강을 간자체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 성시강을 생강강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성시강은 아주 오래된 자형으로 머리에 양양자를 덮어선 여인의 모습에서 나온 자형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 양뿔 장식을 한 여인을 그렸는데요. 양뿔은 고대 권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원시 모계사에서 이 제사장을 그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성시강은 양이나 소를 숭배하는 토테니즘을 가진 이 모계 시족 주민을 나타낸 자형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자형은 중국 산악지대에 사는 이 강족을 그렸다는 말도 있습니다. 티베트 강족을 의미하는 이 자형은 바로 이 오랑캐 강자인데요. 이 자는 이 양양자를 덮어선 사람인의 형태입니다. 산악지대에 산다고 해서 받침에 이 매산자가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성시강과 이 오랑캐 강은 매우 닮아 있어서 이 학자에 따라서는 이 같은 자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성시강이 뜻하는 말은 강하다, 구세다, 성시, 생강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체중계강, 즉 이 나무는 겨자와 생강이 중하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은 이 동남아시아가 원산지로 알려져 있는 향신료로 고려시대 향약 구급방의 약용식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한반도에서는 그 이전에 이미 재배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생강은 주로 비린 냄새를 없애주는 효과가 크고 한방에서는 신진대사 항진, 위장병 치료에 사용하며 생강차는 감기에도 좋습니다. 노노 향낭편에는 공자님의 식습관을 기록해 놓은 대목들이 나오는데요. 육수다, 불사, 성식기, 고기가 비록 많아도 음식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게 하였으며, 즉 고기 반찬이 많다고 과식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유주무량, 불금난, 이 술에 정한 양이 없어도 어지러운 지경에 이르르지 않았으며, 고주시포, 불식, 파는 술과 저자의 고기는 먹지 않았으며, 불철강식, 불다식, 생강을 먹기를 거두지 않고 많이 먹지도 않았다. 즉 꾸준히 생강을 조금씩 드셨다는 말이죠. 이 주석에 따르면 이건 신명을 통하게 하고 나쁜 냄새를 제거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속담에
동을나복, 하헐강이라 했고 불룡의생, 개약방이라 했습니다. 이 겨울에 무를 먹고 여름에 생강을 먹으면은 이 의생이 약방을 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문장에서 라복이 무를 말하고요. 의생은 약사를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공자님은 이 말뜻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즉 생강이 건강을 유지하고 병을 예방하는 데 뛰어난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생강을 많이 먹으면 장을 상하게 하는 것도 이미 짐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